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자, 지난 테마 8강 호상국 통일 및 고려 초기의 정치 이어가지고 이번에 다룰 주제는 고려 중기의 정치 및 무신 정권입니다. 그래가지고 앞서 이제 고려가 형성되었다면 이제 고려도 어떤 역사적 과정에서 정치적 변동을 겪었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려 중기의 정치 및 무신 정권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면은 시기는 이 이자겸의 난이 시작된 1126년부터 그 무신 정권이 사실상 종결된 1270년까지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도만 보면은 갑자기 거의 100년 이상 갑자기 훅 뛴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 앞에 진짜 다룰 게 없기 때문에 안 다룬 겁니다. 어차피 거기 사이에서 뭔가 특별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일부러 뺀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나중에 뭐 고려 경제나 사회 파트 가면은 그때 가서 다시 다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제상 제가 일부러 뺀 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앞에 뭐 숙종이라던가 예종 관련해서 다룰 거 있으니까 그건 그때 가서 배우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일단 조금 더 연결되는 주제 위주로 다룰게요. 그리고 출제율 한 이 정도 되는데 솔직히 앞서 주제에 비하면 출제 비중이 떨어지는 건 맞지만 예전에 비해서 무신 정권에 대한 출제 비중이 좀 많이 높아져가지고 여기를 조금 더 중심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유형은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어렵진 않은데 대부분 흐름형 유형을 출제되고 이 무신 정권의 집권자별 사건이랑 관련 업적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초반만 좀 암기가 어렵지 나중 가면 어차피 나올 게 또 나오기 때문에 좀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럼 이유형 어떻게 공략하냐? 일단은 이자겸의 난부터 무신 정권 시기까지의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자겸의 난부터 무신 정변까지 외우면 되는데 예전에 무신 정권 시기의 반란 사례까지 흐름형 유형을 낸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무신 정권까지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무신 정권 시기의 집권자의 흐름 파악 및 반란 사례 암기. 그리고 이 무신 정권의 집권자 중에서 정중부, 최충원, 최우가 제일 잘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최씨 무신 정권이랑 관련된 인물들이 가장 잘 나오기 때문에 얘네 둘을 중심으로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자겸의 난부터 무신 정변의 흐름을 제일 잘 내지만 조금 더 넓게 무신정권 시기의 사실까지 연기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무신정 관련된 사실 또는 집권자의 업적을 좀 냅니다. 그리고 사실 한능검에서는 이런 유형을 거의 잘 안 내는 편이긴 한데 무신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반란의 순서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자체로 외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따 배울 무신 정권의 집권자 순서를 정확하게 외워가지고 그 집권자별 관련 사건 및 반란으로 정확하게 암기를 해두시는 게 문제풀이에는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테마 주제에 대한 내용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주제의 경우에는 이자겸의 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이자겸의 난을 배우기 전에 먼저 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고려시대의 집권자의 흐름을 먼저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이 고려는 원래는 통일신라 하대 때 지방에서 반독립적인 세력 성장한 호족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 호족 이후에 뭐 과거제 등 뭐 중앙 정계에 진출해가지고 계속 기득권을 먹는 문벌귀족이라는 그런 새로운 지배층으로 권력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중앙 정계에서 활동하는 그런 세력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수저예요. 그러니까 계속 했던 사람은 또 하고 그런 건데, 그 이 문벌귀족은 또 어떤 그런 혜택 같은 거 받았었냐면 음서라는 제도랑 공음전이라는 혜택을 받았었거든요. 음서란 건 좀 쉽게 말하면 일종의 낙하산이에요, 낙하산. 그래서 이 고위관직의 자손에게 낮은 시험을 보지 않고도 낮은 등급의 관리로 등용할 수 있는 그 혜택 같은 걸 부여한 거고
봉음전의 경우에는 보너스 토지 같은 걸 지급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벌귀족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면서 자신들 유력한 가문들끼리 뭐 결혼도 하고 이런 혜택들도 받으면서 계속 권력을 유지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이자겸이라는 인물이 등장했었거든요. 자, 이 인종 때 이자겸은 경원이 씨 가문 출신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뭐 할아버지 때쯤 뭐 이때쯤부터도 이미 왕실과 지속적인 혼인을 맺어가지고 권력을 먹고 있었던 외척 가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앞에서부터 이게 권력을 먹고 있었어. 그러니까 왕실이랑 완전 혼인을 하던지 아니면 정말 시험에서 등용돼가지고 계속 고위관직 하던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간 여기 이 이자겸 쪽은 외척 가문으로서 계속 권력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인종 때쯤에 이르러가지고 이자겸이 계속 권력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제 왕위까지 넘보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쟤를 먼저 견제해야 돼 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자겸이 먼저 척준경이라는 인물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 척준경이라는 인물이 원래는 소드마스터거든요. 이게 11강 때쯤에 다룰 내용 중에 여진정벌에서 크게 공로를 가졌던 인물이 척준경인데, 신기하게 한능가에서 여진정벌이랑은 건 잘 안 나오고 오히려 이자겸이 난이랑 관련된 대표 인물로 조금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자겸이 척준경과 반란을 일으켜서 권력을 찬탈한 상황 속에서 이 이자겸이 당시에 여진이란 유목민족 세력이 세운 국가인 금나라의 4대 요구를 수용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나중 가면 다 설명드릴 거니까, 지금은 뭐 유목민족의 4대 요구도 막 받아줄 정도로 그냥 정치 맘대로 했습니다. 일시적 권력 먹었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척준경이라는 인물을 결국 꼬드겨가지고, 아이 쟤 언제까지 저렇게 무사할 줄 알아? 야 네가 빨리 배신해. 내가 이자겸 죽여주면 내가 네 반란 일으킨 거 용서해줄게 하면서 척준경 결국 이자겸을 암살한 다음에 이 척준경도 결과적으로 토사구팽을 당해가지고 이 척준경도 결국 배신당해서 탄핵이 유배가 되면서 이자겸의 난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당시 약간 좀 고려 사회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묘청이란 승려가 평양으로 천도를 하자는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 서경이란 용어 나오면 평양입니다. 이거 평양기역사 키워드 잘 나올 수 있는데, 자 뭐냐면 이 묘청의 서경춘도 운동이 나올 때쯤엔 내부적으로는 이 문벌귀족에 의한 약간 이런 혼란스러운 사회, 아까 이미 이자겸이나 발생하면서 이 문벌귀족들끼리 권력 먹고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좀 약간 좀 너무 고여가는 것 같아. 그래서 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외부적으로는 이 여진, 뭐 다른 말로 이때 당시에는 금나라니까 이런 외세의 침입의 위협성을 느끼고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썩었고 외부적으로 언제 침략이 올지 몰라. 그러니까 고려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워.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의 묘청이라던가 정지상 등의 인물들이 이 풍수지리설, 그러니까 땅을 통해서 뭐 기룡화복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 풍수지리설에 근거해가지고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서경을 천도하는 게 어떻나요? 라는 말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서경으로 수도를 옮긴 다음에 궁궐도 세우고, 그러니까 궁궐 세우면 고려에 좋은 기운이 올라올 거예요 라는 말과 동시에 그 황제를 칭하고 연호도 제정한 다음에 금국을 정벌하면서 나라를 다시 한번 세게 부흥해봅시다 라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런 대립이 발생한 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진짜 실제로 이 묘청이나 정지상 등의 서경천도가 성공해버려가지고 뭐 수도 천도를 하면은 기존에 개경에 있었던 보수적인 세력들 입장에서는 아니 나 이미 개경에서 일 잘하고 있는데 굳이 서경으로까지 멀리 천도를 할 필요가 있냐? 굳이 왜 그래야 되는데? 라는 대립을 얘기하면서 저거 헛소리예요. 저기 간다고 어떻게 나라가 막 성공하고 막 유목민족도 다 때려잡고 그게 말이 되나요? 갑자기 뭐 수도 하나 옮긴다 어떻게 나라가 성공해요? 말이 안 돼요. 라는 반발에 부딪히다 보니까 결국은 서경천도 운동이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묘청 입장에서는
와, 이러다가 나 이거 안 먹히면 어차피 나 진짜 쟤네들한테 죽을 바에는 그냥 차라리 내가 그냥 나라 세우고 만다 라는 입장에서 묘청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대위국이라는 국호를 세운, 그리고 그러니까 연호를 1000개로 하는 대위국을 선포해가지고 서경 지역에서 반란이 일으켰어요. 그리고 자신의 군대는 천견 충의군이라 썼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묘청의 반란이 일어날 때 개경 출신의 대표적인 유학자, 그러니까 유교 관련된 그런 학문을 연구했었던 김부식에게 군사를 줘가지고 야, 저 묘청 때려잡아 해가지고 이 묘청에 나는 결과적으로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무신정변이라는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이 무신정권이 뭐냐면 문신에 비해서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가 너무 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8강 때도 뭐 상장군, 대장군 등의 장군직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 김부식이라는 인물을 잠깐 언급했던 게 뭐냐면 이 인물은 정확히 말하면 무신, 그러니까 힘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쨌든 간에 이 반란을 진압한 담당하는 대표적 직책을 임명했잖아요. 그만큼 이 무신 뭐 이거 장관 같은 거 이런 거 있더라도 그만큼의 대우를 좀 안 해주는 게 고려 시대였어요. 그래가지고 힘쓰는 사람보다 머리 쓰는 사람을 조금 더 우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무신의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어차피 저 외세 침입하면 다 때려잡고 싸우고 죽고 하는데 이렇게 대우가 안 좋다고 심지어 문신한테 야, 니네 그냥 힘쓰는 머리도 안 좋은 놈들이잖아 무시를 다 하고 있으니까 이 무신들 입장에선 소위 빡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대표적인 무신이었던 이의방이라던가 정중부 등이 개경 지역에 위치한 보현원이라는 곳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당시 왕 의종 때 뭐 연회를 즐기고 뭐 행차해서 돌아오는 길쯤에 이 보현원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야, 우리 무시했던 문신들 다 죽여버려 하면서 문신들을 대거 살해하는 무신정변을 일으키게 돼요. 그 과정에서 야, 왕 니네도 내 편 아니었지, 니도 나가 하면서 의종을 폐위시키고 명종을 즉위시키면서 이 무신 약 100년 동안 권력의 중심이 되는 무신 정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신이 권력을 장악하게 된 이 무신 정권 역사가 한 100년 정도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때부터는 왕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허수아비예요. 그래서 이 무신 정권 시기부터는 여러분들이 사실상 어떤 무신 집권자가 권력을 먹었냐 그걸 중심 보시면 되는데 이 아까 말했던 이자금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반란, 이 무신정변의 흐름을, 그러니까 이 사건의 흐름이 뭐 가나다 유형이든지 순서 유형이든지 연포형 유형을 좀 잘 내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흐름을 쉽게 암기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암기해 보세요. 뭐냐면 이자겸의 묘는 무서워. 자, 이자겸 막 진짜 왕 갈아엎으려고 반란 일으키려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자겸의 묘만 보면 난 너무 벌벌벌 떨어 무섭단 말이야.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흐름을 쉽게 암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자겸의 묘는 무서워. 앞글자 따가지고 암기해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끝났고, 자, 그럼 무신정권 때 어떻었냐? 일단은 처음에 이 반란을 주도한 얘네들이 권력을 먹겠죠.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이의방이 조금 더 권력을 집중했었는데 이 이의방 때는 크게 반란이 2개 일어났어요. 뭐냐면 이 의종의 복위를 주장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었던 김보당의 난과, 그러니까 이 의종의 복위 주장, 그러니까 무신에 의해서 왕을 빼앗긴 거를 다시 돌려놓기 위해 가지고 동북면 병마사 출신의 이 김보당의 반란을 일으키던지, 이 조이총의 경우에는 서경 유수 출신인데 당시 정중부의 타도, 그러니까 이 무신정변이 일으킨 인물에 대한 타도를 주장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었는데 결과적으로 다 실패합니다. 애초에 그게 바로 무신정권 실패했으면 우리가 이런 역사 안 배우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반란 발생했었고, 밑에 있는 중방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원래는 이거는 그 무신, 그러니까 좀 장관급, 그러니까 좀 중요한 직책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는 곳인데 당연히 무신들이 권력을 먹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신들의 중심이 되는 기구가 정치에서도 최고 기구가 됐다. 그냥 그 정도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중부 정권 때는 특수행정구역에 대한 차별에 반발해가지고 망이랑 망소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반란 일으켰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무신정권 시기의 반란 사례를 반드시 외워야 된다면 이 망이망소의 난과 이따다를 만적의 난, 이 두 개만큼은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무신정권 초기부터 반란이 마구 발생하는데, 뭐 제가 뭐 힘쓰는 사람들 무시하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진해에 대한 차별에 대해 반발해가지고 권력을 먹은 거긴 하지만, 얘네들은 그만큼 정치를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야 이제 권력 먹었으니까 막 술도 마음대로 먹고 고기도 마음대로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하면서 뭐 정치에 대한 걸 완전 제대로 한다기보다는 뭐 지배층 먹었으니까 뭐 수탈도 하고 막 권력 마음대로 막 칼춤 막 휘두르고 이러고 자빠지니까, 애초에 뭐 이 무신 전면 자체에 대한 그런 반발심으로서 반란 일으킨 것도 있지만, 애초에 얘네가 정치를 초반에 그렇게 잘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온갖 반란들이 좀 일어났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다음 경대성 정권 때는 도방이라는 그런 사병 군사 조직이 만들었다. 근데 이게 거의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졌다가 최충원 때 부활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음이는 원래는 그 낮은 신분 출신의 인물인데, 결과적으로 그 또 사실 이때는 애초에 힘쓴 사람이 권력을 먹었기 때문에 또 힘쓴 사람이 또 갈아엎고 해가지고 권력을 좀 먹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유민도 원래 낮은 신분 출신인데 어떻게 권력을 찬탈해가지고 일시적으로 권력을 회복한 상태에서 먹었던 거고, 이때 당시에는 김사미와 효심이란 인물이 신라 부흥을 표방하게 되면서 그냥 또 반란이 일으켰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정권은 솔직히 이런 반란이 발생했어요. 저런 반란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이 이의방과 정정부는 무신정부를 주도했어요. 이거 외에는 딱히 다룰 게 없는데, 나름 이 무신정권 시기 내에서도 안정적인 정치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최충원 때부터예요. 그래서 최씨 무신정권 시작되면서 이제 조금 더 안정적인 무신정권이 운영이 되는데, 자, 이 최충원이란 인물은 애초에 이 이음인이란 인물을 견제를 하면서 권력 먹은 다음에 당시의 왕이었던 명종에게 봉사십조란 정치 개혁안도 올려요. 그리고 권력 재편을 위해 가지고 교정도감이란 새로운 최고 정치 기구를 세운 다음에 지가 교정도감의 수장인 교정별감에 즉위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정치 개편을 딱 진행해요. 그러니까 일단 권력 먹기 위해서 앞에 이음을 제거했어요. 정치 개혁안도 올렸어요. 정치 기구도 개편했어요.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틀을 나름 똑똑하게 다졌던 게 최충원이에요. 물론 이때도 반란은 발생했어요. 왜냐면 만적이라 해가지고 이게 개경 지역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그런 반란이거든요. 또 이음이는 인물도 원래는 낮은 출신의 인물인데, 야 우리 노비라고 뭐 왕할 수 있는 신분 따로 있고 뭐 귀족할 수 있는 신분 따로 있냐? 우리도 조금만 그냥 반란 일으켜서 한번 권력 먹어가지고 막 고기도 배 터지게 먹어보고 막 술도 배 터지게 먹어보자 이러자는 건데, 결국 뭐 반란이 사전에 발각돼가지고 결국 실패했지만, 이 만덕의 나는 노비들의 신분 해방 운동의 성격으로서도 잘 나오고 개경지역사 키워드로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참고를 해두시고, 뭐 최광수라는 인물은 뭐 고구려 부흥 표방, 사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 김삼이 효심이 나는 신라부흥, 최광수에 나는 뭐 고구려 부흥, 이현녀 형제에 나는 뭐 백제 부흥 이런 거 적혀 있는데 그냥 명분이에요. 사실 뭐 어떤 국가의 부흥 표방했다 이런 거는 솔직히 잘 안 나와요.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정권 때 어떤 반란이 발생했지 그거 중심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그냥 내용상으로 적어 놓은 거지, 계속 강조드린 거지만 어떤 집권자가 어떤 활동을 했었고 어떤 집권자 때 어떤 반란이 발생했었지 이거를 가장 중심 외우세요. 아무튼 이 최충원 정권 이후에 이 또 이제 최우라는 인물이 또 이게 정권을 계속 이어가는데, 이 최우 정권 때는 몽골의 침략이 발생해가지고
강화천도 단행했어요. 이거는 제가 11강 때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건데 어쨌든 간에 이때 강화도가 임시 수도 활용된 이유가 이 유목민족이 조금 더 쉽게 쳐들어오지 못할 곳을 이동했다? 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 최후는 조금 더 권력을 먹기 위해 가지고 인사행정기구, 그러니까 사람 선별한 기구인 정방을 설치하고 수기기구, 그러니까 숙박하면서 지키는 거, 그러니까 약간 숙박하는 거? 약간 이런 식으로 수기기구인 서방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야별초라 해가지고 밤에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그 군사 조직 같은 것도 만들었었는데 이 야별초는 나중에 또 11강 때 다룰 삼별초라 해가지고 그 몽골의 끝까지 항전했었던 삼별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후 정권 때도 뭐 이연년 형제 반란이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집권자 키워드라고 해봤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까지 외울 게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서 주제보다 갑자기 뭐 어떤 정권 해가지고 그게 낯선 거지 사실상 외울 키워드는 앞서 파트보다 훨씬 쉽습니다. 익숙해지면은. 뭐 그 이후에도 뭐 최항, 최의 등 이런 식으로 최씨 정권이 한 오랫동안 정권을 누리다가 이 최씨 무신 정권이 종결되면서 사실상 나머지 집권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김준, 이면, 이뉴무 등 뭐 계속 싸워가면서 정권을 먹는데 사실 얘네들 때는 뭐 크게 주목할 건 없고 나중에 이뮤무 정권 때 이르러서야 이 대몽항쟁이 끝나면서 개경을 다시 수도로 옮기는 개경환도를 단행했었는데 당시에 삼별초는 이 몽골과의 끝까지 항전하겠다면서 삼별초의 항쟁이 발생하는 원인이 여기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또 11강 때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그냥 지금은 이런 게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냥 개경환도가 단행되면서 사실상 무신정권이 종결되었다. 이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좀 집권자 키워드를 좀 많이 다뤄가지고 조금 혼동감을 느낄 수 있는데 정말 그럼 필요한 집권자는 누구와 누구 있나요? 질문 같은 게 들어온다면 저는 이렇게 강조할게요. 자, 이의방 첫 번째, 두 번째 정중부, 그리고 최충원. 사실 이의민도 외우면 좋은데 솔직히 최충원 외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의방, 정중부, 최충원, 최우, 그리고 이 개경환도 이후에 삼별초의 항쟁이 발생했다. 사실 얘만 외워도 돼요. 그러니까 이의방, 정중부, 뭐 넓게는 이의민 다음에 최충원, 최우, 그리고 개경환도 및 삼별초의 항쟁이 발생했다. 사실 여기까지만 외워도 문제 푸는데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신정권 시기 파트는 일단 대표적인 집권자 순서랑 그 집권자 때 발생했었던 역사도 사실, 그리고 반란 사례 이 두 개만 중심적으로 외우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좀 핵심 있게 공략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구강 내용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